오후부터는 좀 분과 트랙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과로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글로벌 동향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는 트랙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 외에 다른 트랙들은 한국과 미국의 선도 교사들이 토론하는 한미 혁신 교사 트랙이 별도로 벌어지고 있고, 다른 트랙에서는 한 아세안 고등교육 트랙, 또 하나는 학습 분석 트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트랙의 좌장을 맡아주실 순천대학교의 허희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허희혁 교수님께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부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전라남도 순천대학교에서 온 허희욱입니다. 저희 오전 세션에 여기 잠깐 있었는데 저 뒤에 앉으니까 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사회자가 청중들에게 안 보이면 제가 또 마음이 더 편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보여서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이 코엑스가 장소가 넓다 보니까 세션 공부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왔다 갔다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도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션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특히 교원의 역량을 어떻게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분이 할당되어 있는 트랙인데 발표를 3개를 하고 그 뒤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니 발표는 찬찬히 다 들어주시고 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 끝나고 하는 세션에, 그러니까 그 타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발표부터 우리가 열심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제목이 지금 앞에 발표하실 주제 제목이랑 좀 다른데 이 제목 맞나요?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변태준 선생님이신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정보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그 학교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학교와 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파트에 지금은 이제 수장을 맡고 계신데, 최근에는 특히 교원 역량이나 다양한 사이버 학습, 교원 행정 정보 시스템 등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공부를 하실 때 화학, 공학, 컴퓨터 과학, HRD 이렇게 3가지를 다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융합은 잘 하실 것 같죠. 본인은 융합만 잘하고 창의는 잘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융합만 잘해도 창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변태준 박사님의 발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옵니까? 네. 예. 교수님께서 어느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전공이 말씀 소개를 주셨듯이 화학공학하고 그리고 컴퓨터하고 이제 HRD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에서 창의자를 빼고 융합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굉장히 이슈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 포커스는 선생님들 역량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미래 사회와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교원 연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교육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미를 할 때 우리가 늘 말을 하는 것이 컴퓨터 교육, 컴퓨터 과학 교육, 알고리즘 교육, 코딩 교육, 정보 과학 교육 이런 것들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화가 되는 것은 컴퓨터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지부터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를 많이 할 때 보통 이 장표를 많이 쓰고 있죠. Can Google solve that? 하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표죠. 이제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13년도 타임지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조금 이렇게 겁을 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겁을 준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 사회에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바뀌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미래 사회 학생들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왼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식 자원,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가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생활해야 되는 학생들이 지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것들이 우리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까라는 출발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미래 사회에서 기술 환경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모티콘을 몇 개 갖고 왔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을 딱 보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뉠 겁니다. 한쪽은 이런 데 와서 손들기 하면 좋지가 않죠. 왼쪽이 편하신 분이 있을 거고요. 왼쪽에. 오른쪽이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 혹시 아십니까? 왼쪽은 한국이에요. 오른쪽은 저쪽에 미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미주권에서는 보면은 입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여기 두 그룹을 제가 나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키가 되는 부분이 사용하는 언어, 이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건가? 미래 사회에는 또 다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기술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 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래 사회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과 기술 사회, 기술 기반과 대화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기술 사회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환경이 이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두 개 그룹으로 나뉘던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로 묶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기술 환경이 진짜 많이 변할 것이냐라는 거를 다시 또 물음을 던져 봅니다. 왼쪽 다 영화 보셨나요? 왼쪽에 거. 1985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백투더퓨처. 저기서 얘기를 했던 것이 30년 뒤에 미래 사회를 예측을 했었었죠. 제가 학교 어릴 때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게 사실일까? 거짓말하지 마. 라고 했거든요. 2015년도의 모습을 그렸던 건데 2015년도에 지금 막 지나왔죠. 2015년이 됐을 때 이 백투더퓨처에서 얘기했던 그 많은 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부분 구현이 됐습니다. 한 반 이상이 이 영화에서 하던 얘기가 구현이 다 되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하나를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영화에서도 여전히 전화는 이렇게 들고 가는 이 전화를 사용을 했었고, 셀폰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네? 이 셀폰 같은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도저히 모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저런 세상에 살아나가게 될 텐데, 그리고 어떤 세상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기술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키워줄 것인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 현황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 2018년에 대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냐,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18년도부터 갑자기 들어온 건 아닙니다. 14년도부터 시작해서 보고에 거치고 추진 계획 세우고 굉장히 파워풀한 거였죠.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제 16년, 17년, 18년에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죠. 교육 과정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이상 필수 교육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정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34시간 이상 교육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본적인 커리큘럼 내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걸 배우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보시면 과목의 실과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PPT를 보시면 될 텐데요. 조금씩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코딩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코딩을 하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로와 연계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나갔다.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과정 중심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과정 하면 또 언제나 따라오는 거 평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같이 따라오고 있죠. 이 평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굉장히 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결과 중심 평가로 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을 쭉 시험 문제를 내놓고 가운데 구멍 빵빵빵빵 뚫어놓고 여기 채워넣기. 그렇게 하면 결과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과정 중심으로 이걸 평가 체제를 가져가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로 포커싱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한 6개 정도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HR 쪽에 인적 기반 선생님들 훈련시켜야 되죠. 트레이닝 해야 되고 선생님 트레이닝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자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가는 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모델이 어떤 건지 발굴하고 확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화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또 열심히 홍보도 해야 되는 거죠.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내용들은 나중에 이거 PPT를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융합에 대한 기본은 그래도 조금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결국 가져야 될 역량이 무엇일까?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형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큰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례인데요. 학생들이죠. 학생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계단 청소하는 건 아니에요. 계단 청소는 아니고 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코딩하는 방법에 대한 익힘을 통해서 특수학교에 가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 계단을 올라갈 때 피아노처럼 땅땅땅땅 소리가 나게 하는 사회재능 기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이거 굉장히 코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테크닉으로 공부를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는 학생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수준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또 하나가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주변 문제를 내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태도로 대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실제로 이 학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단순히 코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가진 역량을 다른 사람과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실질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번 트랙에 선생님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데 관련된 트랙이거든요. 교원 연수는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표를 굉장히 많이 썼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CT 도입 초기 단계, 96년도에 한국에서는 이제 ICT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초기 단계부터 쭉 진행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를 보시면은 이 교원 연수 쪽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전체 교원의 25% 정보화 연수. 이게 스테이지 1 단계였습니다. 2, 3로 가면서 매년 전체 교원의 33% 이상 정보화 연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는 개별 맞춤형으로 수준별로 정보화 연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체 선생님이 이만큼 모수가 있고 이 중에서 어느 정도씩 선생님들을 연수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ICT 도입 초창기에 한국에서 이제 연수를 했던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선생님들은 컴퓨팅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포커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수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선생님들이 ICT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가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시작을 할 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아이들은 소프트웨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아이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가? 네 번째 질문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 4가지 컨셉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선생님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ICT 도입 초기 단계였다면 저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야지 빨리빨리 ICT 역량을 키워갈 것인가, 그리고 ICT 스킬을 어떻게 빨리 올릴 것인가가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런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그린 모습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에게 내재화되기를 바라면서 연수의 토픽을 이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수를 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스크래치라든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죠. 그런 언어들에 대한 교육을 물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보셨듯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받는 시간이라는 것이 17시간 아니면 34시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해요. 17시간 배워가지고 뭘 얼마나 바뀌는데 34시간을 배워서 학생들이 뭘 얼마나 바뀌는데 그 34시간으로만 포커싱을 맞추면 맞습니다. 그 말이.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융합형이고 교과 과정 전반에 녹여져 있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이라 그러면은 47시간, 34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에서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녹여낼 것인가, 그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의 방향을 이제는 스케일업이 아니고 이렇게 4가지 코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연수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야기는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되겠죠.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교원은 4만 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등교원이 4천 명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공통으로 집합하고 학교 관리자 연수를 또 이렇게 2,700명, 4,800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두 부분이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리더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드리는 그런 연수가 이 관리자 연수입니다. 4,800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 현장에 전문가들이 파견은 아니죠. 잠깐 나갑니다. 나가서 2시간 정도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떠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8년도에 6,000개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가는 건 아니다.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가고 있고 인적 자원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어딘가 또 이 정보를 알고 싶어 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에듀넷 티클리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에듀넷? 티클리어까지는 못 들어보셨어요. 에듀넷 그럼 다 들어보셨죠? 에듀넷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학교라든지 활용 사례들 같은 거 보급하고 성공 사례들 잘 이용되는 모습들, 잘못 이용되고 있는 모습들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 이 사이트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이트는 캐리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죠. 왜 그랬을까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썼겠죠. 7,752명 그저께 버전입니다.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인원이 7,752명이고 이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일매일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경험이 올라가고 공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갑자기 이렇게 막 등장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생각 밖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그 고민도 많이 하고 쉐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가입을 해서 이분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분들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연수 과정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과제들이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양성교육 물음표라고 딱 쳐놨죠. 주변에 가셔 보시면은 학원가가 많이 몰려 있는데 가서 보면요, 코딩 학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코딩 학원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데? 라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코딩 교육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프로그래머 전문 과정을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교육 과정 내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계단을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가진 역량을 쉐어할 수 있게 사회적 가치를 같이 쉐어해 줄 수 있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소프트웨어 교육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교과, 하나의 단위 교과가 아니고 융합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도 스킬 교육이 아니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교육 과정이 아니라 수업 설계를 하는 교육으로 선생님들의 연수의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더 궁극적으로 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이제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디지털 시민이 되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마지막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그 변태진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교사 교육이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런 객관적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거랑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두 가지가 나중에 공유가 다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앞에 말씀을 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잠깐 공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발표를 듣고 나서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따가 토론하는 시간에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질문이 있는 분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URL 보이시죠? 그
softwareeducation.cmfloor.com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이따가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코너에서 그 질문을 보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URL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톰 리암 린치 박사님이신데 미국에서 페이스 대학 컴퓨터 교육 교육공학과 교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 학교의 온라인 학습 혹은 교원 연수를 위한 디지털 자원 저장소 뭐 이런 개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그 국가에서 운영되는 국립 영어교사 협회에서 그 테크놀로지 앤 티처 에듀케이션이라는 그러니까 공학과 교사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또 상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미국에서는 어떻게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교사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는 이제 영어로 이루어지니까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통역기를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닥터 린치 선생님의 발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During lunch today, someone asked me about these tattoos on my arm. And it's actually a great way to start the talk. So as you can see, the tattoos they're lines of poetry. And I got these tattoos when my son was born, about 8 years ago now. When I was deciding that I wanted to put poetry on my arm, something I could read every day, I went to Google. I figured out which lines I wanted. And I went to Google and I found a very old version of the book that these were first published in. And I took a picture on the screen and I brought it to the tattoo parlor. And he had a machine that allowed him to print these out, and then he stuck them on my arm, and he tattooed exactly the font that was used for the original poems over a century ago. Does that make sense? Huh? So when you look closely, you can see they're imperfect. They have little gaps, because it's a very old, very, very old. When I think about software education, when I think about the current state in the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ly, I find it very difficult to separate the poetry from the technology. I find it very difficult to separate the arts from the sciences. And what I'd like to propose today is that there might be some other ways of thinking about this work that we might consider. Let's see. This morning we heard quite a bit about coding internationally, or software education internationally. There were other people at the conference, or the people who are presenting at the conference, who know more about that than I do. I do know recently, about a year ago, I was talking with colleagues in Ireland, and Ireland had decided that they wanted to make software education compulsory, required. And so what they did, a group there, a national group called the National Council of Curriculum and Assessment, they did a review of other countries who had implemented national level, nationwide, they're not all nations technically, but other nations who had done this. That included England, it included Scotland, it included New Zealand, Ontario, part of Canada, big part of Canada, and Israel. And they had some really interesting findings. One of the things that they noted wa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se countries are putting lots and lots of money into computer science education, the actual participation rates
were far lower than they expected. And that was especially true for young women. So we have these examples of countries, of governments determining that software education is really important. And yet, when we look at the impact, when we look at the return on investment, as we say sometimes, it's actually remaining very low. Now, in the United States, things happen a little differently. There's a few things to know about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education. One is that we actually don't kind of manage education at a national level the way most other countries do. So if you look at like our Constitution, our like main document that we all, everything is based off of, the word education, the word learning, the word school, the word teaching, it isn't there at all. So it means that all 5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y all actually manage education themselves. The federal government, the national government, they do have influence, but it isn't actually legal influence, or it isn't like top down, it isn't centralized the way that it is in most other countries to whom we would compare ourselves. In the United States, and if you want to emphasize computer science or software education, it's not just the government can't just say do this and it happens. You have to work a little more creatively. So in 2016, the Obama administration launched a campaign called Computer Science for All. And the point, it was a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and the purpose of it was to generate interest in software educ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Remember, it's not the government telling schools they have to do it. It's trying to find ways to get school districts and schools to want to do it themselves and to offer them resources. So they did that. They went about it. And there's a lot of money going into software education, computer science for all in the United States. They're finding the same issue. They're pouring all this money into it, but it's not having the results that they expect. Schools don't have to do it. Schools that are particularly poor, they do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It isn't tested, so it doesn't matter in a certain kind of way. And we're seeing the same sort of pattern play out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which is that all of this money is going into it, and yet it's not being adopted. Software education isn't being participated in the ways that we would hope. So when we step back and we think about this, like, how would we frame this actual problem? Well, first and foremost, we have to be clear about why software education is important. And I have to tell you, I'm really, really excited about the way that it's being talked about in this room today. Meaning, when we hear people talk about why teach software education, it's because we want to raise creative and critical young people who can participate in society. Yes, they might work for big tech companies, sure, and that's important. We also need them to understand that when, let's say, an election takes place and there's some suspicion that some folks might have used algorithms and bots to manipulate public perception, like we saw with the Facebook and Cambridge Analytica scandal, right? We need young people to understand what that means. When they hear hacking or they hear things like algorithms, they don't even know what that is and what that isn't. So while there are economic reasons to emphasize software education, there are also fundamental civic reasons to do so. The problem, I think, too, is that I think we're actually going about software education in well-intentioned but insufficient ways. Just because the notion of software and computers, just because it comes out of science and math, tha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keep affiliating it with science and math. Meaning, I don't have to know very much about math at all to take an online class in Python and start figuring out how to do some things, because programming languages have evolved. So we actually have some very narrow ways of even approaching software education. What we refer to a lot in the United States, we usually call it computer science. And in a talk I gave last year, I said, if you really think computer science is important, stop calling it computer science. Because anybody who doesn't think of themselves as a coder or a computer person, what we would call a geek,
You know, if you don't think of yourself as a geek, and if you don't think of yourself as a science person, then you don't feel like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I don't need to learn how to code. I don't want to start a new Facebook, that sort of thing. And as I just said, it's actually for much bigger reasons that we need to think about it. So if we actually take seriously this idea, we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teaching coding differently. And there's one way that I'd like to share today, and it has to do with that tattoo again. Like, it has to do with saying, like, well, what if we don't want to just put it into a science class, a math class, a special, makerspace sort of environment? If it's really that important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all students have access to this, we need to think about putting software education into core content areas. We need to think, like, in the United States, all students take English class, where you learn about poetry, you learn about writing, you learn about reading, right? Well, why don't we focus on putting software education into English class in the United States, into history class, into art class? And let me be really clear about this. Not just putting it in there in a way that, you have a special project we're going to do this week. We're going to bring in robots, and we're going to use them to read poetry. Not just that. That can be a nice introduction. It can also become superficial really, really quickly. What if we start thinking about using computational languages to deepen and to expand the kinds of things you would do in English class anyway? We're not going to start integrating quantitative reasoning into English class because someone is telling me to do so. We're going to do it because it makes English class better. It makes us better at interpreting literature. That's why we're going to do it. So we have some examples of this kind of work that I've been doing with teachers in New York City mostly, at my university, where I have a lab called Babel Lab, and we focus on what's referred to sometimes as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So what does it mean to use computers and computational reasoning? What does it mean to use computers in order to explore the humanities differently? Again, it's not about science. It's not about math. It's not about technology. Not just that.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of what this has included. One example is called mixed literary analyses. Mixed literary analyses refers to the idea of taking kind of traditional qualitative data you would use in literary study and supplementing it with quantitative data as well.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Here's a sample of a prototype assignment that we've worked on with teachers there. I'll read it to you because it's small to see. But it focuses on William Shakespeare's play Romeo and Juliet. How many people are familiar with Romeo and Juliet? The movie, if not the play? Right, okay, great, awesome. It says, your task is to compose an essay that analyzes two kinds of data about Romeo and Juliet. First, study the line graph you created showing the word frequencies of love and death in the play. Second, study the excerpt from the play, annotating the text for the author's use of literary devices. And finally, write an essay in which you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 How does Shakespeare portray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death in Romeo and Juliet? So to make that clearer, this is what a traditional kind of literature essay would focus on. You might get an example or a sample from the text, and you'd be asked to look for certain themes, or the way a certain character develops over the course of the text. Does that make sense? But here what we're doing is we're saying, this is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death in the play, let's also just look up those words and how frequently they're used. These are just the words love and death. You could do a little more of a topical or a thematic analysis and look up related words. This is just the words love and death. So the first step in this assignment is actually to create this. So the student, in completing the assignment, has to plot on a specialized graph, specialized because the x-axis is broken up into acts and scenes in the play. So it could also be chapters in a book. It could also be verses in a long poem. But what you want to see is in each scene, how often is the word love or death used?
And when I look at this now, from afar, right? When I look at this now, I start to see some things. One is I can see that love and death, they in the beginning of the play especially, like it's all about love. And if you know Romeo and Juliet, if you know that play, it is all about love in the beginning, right? But then, right around Act 3, something starts to happen. Right around Act 3, love and death start to become more mingled, right? They start to become similar. And by the end of the play, look what wins. Death. The point here is that if I'm an English teacher, if I'm a literature teacher, and I'm working with young people, we can use this example, which is about quantitative data. It's about graphing. Like, it's about using certain kind of fundamentals of data science. Like, we can use this to have a really interesting conversation about literature. And we can use this to make sense of the other language in the play. There's another kind of advanced version you can do with this. It's a digital version using a free web-based tool called Voyant Tools. This was designed by digital humanities scholars in Canada. And what you can do with Voyant Tools is you can take any text and you can copy and paste it into a very simple window and press reveal. It's a very dramatic button. It says reveal. You press it, and in a couple seconds, you get something like this. So what I did here for demonstration purposes is I put in the text for Lord of the Rings. Many people know Lord of the Rings, the movies, right? Well, in the books, you can just take the text, drop it in, and you get all sorts of ways to look at the text, of computational ways of thinking about the text. So in particular, I looked for the words Frodo, Gandalf, and Sam. So 3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book. And I said, well, just based on word frequency, like, how do these characters interrelate? Like, what's interesting here? It's absolutely all about Frodo in the beginning of Lord of the Rings. But what's also interesting, too, and if you know the story, this won't come as a surprise, it's also all about Sam and Frodo. Right? Like, if you've seen the movies, like, Sam never leaves Frodo, really, when it comes down to it, right? He's instrumental in making sure that they complete their task together. And you might have read the book and known that, but now, like, look at the data. The data tell you that. And again, you can get this kind of data in a few split seconds. They have lots of other kinds of analyses you can do here, including things like basic network analysis and some other kinds of kind of fun ways to see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ds. If I'm an English teacher, if I'm teaching literature, this makes our discussions, it makes our inquiries as a class, it makes us better at studying English. Because it doesn't stop here, right? But you use this to get into the text and to have some of those richer discussions that you want to be having in class anyway. Another example that we prototyped last year is called BardBots. So what we do here is, again, we're using Shakespeare, and we have students who first studied a monologue from Shakespeare. In this case, it was Lady Macbeth in Macbeth, where she's talking about, she's like calling down the spirits, and she's getting ready to start killing people, right? And so, but what the students did is first they analyzed the monologue, and then they said, well, how would this be performed on stage? And so they made notes on the text, and they put down stage directions, right? So if I'm on stage, I would move left and move right, and I would do this, and I would do this. And they also put notes down for what they would do with the lighting on the stage, right? So there's one part where she talks about, she uses the word blood, and it's really emphasized in the text usually when it's performed. So they wrote down a note next to blood, and it said red. They want to make sure the lighting was red, all of that. You following? Then their challenge was to program a robot to perform the scene. So they had to start, they were thinking a lot about what we call, what I might say is like human language, literary language, and then they had an interpretation. And then they had to pause and kind of switch and say, well, how do I use
computational language to get a robot to do this, right? And then after, and this is them performing it, we have a little miniature stage set up, right, for them. The point then, too, is after this performance, we then talk about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human languages and computational languages.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y you talk to a machine versus the way you talk through a text, through the play? I should just point out, too, with this example real quick, I should point out, too, that the next step here, which we're starting to plan now, is to actually look at direct programming languages. So if you're in like a later class, if you're in a older age, then you could use programming languages like Python or R, a statistical programming language, to actually do very similar things in more advanced versions of it, like some certain text mining techniques, things like that. You could do that as well. So, but it can be very helpful to see what it looks like in a more accessible way first, and then to see how we might try to implement that in an actual classroom, in an English classroom. So in terms of moving forward in this work, I have a few very quick suggestions. One is I wrote a book, a little collection of essays that explores this really with English teachers in mind. So it's about people who teach literature, poetry. These essays, a collection of essays, is really about trying to help them understand some of the core concepts. And a lot of those core concepts came out of an earlier book I wrote that translates software theory for educational research. The second is I have a lab at the university where we try to keep updates on the different kinds of works and projects that we're doing, called Babel Lab. And I also have started a national group in the United States, which others are welcome to join. It's mostly a Facebook group at this point, but it's specifically for English teachers who are interested in trying to better understand computationality and how it can deepen and expand the study of English. And if you'd like to stay in touch with me, these are all the places I kind of exist online. And I welcome the engagement. So if you want to connect, if you want to shoot me a message, if you want to follow and just kind of see what I'm up to, these are some of the best ways to do so. All right, thank you very, very much for your time. 감사합니다. 린치 박사님이 흥미롭게도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한 사례를 아주 재밌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교육하면은 뭐 수학, 과학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거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별로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미술이나 역사, 언어 이런 인문학 쪽에 접목을 시키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혹은 많은 교사나 관계된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정말 잘 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사실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oftwareedu.cmflow.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 벽 어딘가에도 그 주소가 남아있는 걸로 여기 나왔군요. 네, 여기 보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이고 우리 트랙의 마지막 발표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오신 분인데요, 마르트 랑비엘. 네, 탈린 대학교의 연구소의 연구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교육공학이나 교육에서 공학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특히 기술 융합 차세대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사 교육이나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요. 제가 듣기에 우리 박사님은 에스토니아에서 제일 먼저 교육공학이나 이런 교육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이런 일을 시작하신 분인 것 같고 또 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아주 이 교육에 관련해서 공학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일에 많은 연구와 기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토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s it better now? Can you hear me? Yes. Okay. So I think this is one component of computational thinking, especially for teachers. You must rid yourself of frustration if the technology suddenly doesn't work. So just keep calm. It will solve somehow. Someone will do it or not. Okay. Yeah, something weird happened to my first slide. Estonia. Yeah, you see now Estonia has a cool name for digital age, starting with E. Yeah. I'm going to share you a story from the context of my country, and I strongly believe that you cannot copy directly any solutions, any policies or curricula or learning resourc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But still, it's interesting to learn, and sometimes you just get inspiration, just like I got from Tom's presentation. Thank you for that. Just to put you in perspective, Adrian before, in the previous session, he's from Singapore. He said that Singapore is a small country, so Estonia is much smaller. So it's up north next to Finland and Russia, and across the sea Sweden, but we have only 1 million population. Size is relatively small, so most of the country is empty. It means we have to be well connected digitally, otherwise it makes very difficult to reach each other. Most of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on capital city area on the northern coast. We have our own language, Estonian language, which is the only official language, but only 70% of our citizens are Estonians, so the rest speak Russian. Not all of them are Russians, but they speak Russian. We have even Korean community, a few thousand people, I guess, but even they speak Russian and put their kids to Russian schools. So as soon as we got out of Soviet Union, it was very important for us that we could integrate with the Western countries, European Union, and we've been quite good in this. And the other thing we've been quite good is the digital development in our society in general. So information policy or information society index shows that we are number 1 in Europe regarding public e-services and also for many other things which are digital. We have quite strong the ICT sector and they try to get all the smartest kids from schools directly entering their sector and studying computing in high school, in university. But despite the rumors, I've heard them also here in Korea, that Estonia is a special case because we teach coding to every kid starting from age of 6. We don't do it. So officially our national curriculum doesn't even mention coding even now. So we're trying to reintroduce it, but this is part of my story today. We're also a startup nation. We have the highest number of IT startups per 100,000 population in the world. Our startup story started with Skype, that is still made in Estonia. Maybe you haven't, you didn't know, but yeah, this is the headquarter of Skype development is in Tallinn. Yeah, and we host also European Union's IT agency and NATO Cyber Defense Center. Yeah, educational statistics is here. So we have 500 schools. But as you see, many schools are very small. So 50% of high schools have less than 100 students. So, and number of students is probably ridiculously small looking from your perspective.
and many other things are strange, probably, if you compare with situation in Korea. Despite we haven't had coding in our curriculum since 1980s, our students have been quite successful in international Olympics for informatics and also in PISA. So according to OECD PISA studies, Estonian schools are among the best in Europe. We still don't know exactly why it is so, and we're a little bit embarrassed because everybody is asking, and they're making some trips to Estonia and Finland and trying to analyze. Especially, it's those visitors who visit both countries. They are surprised how different are our educational systems. Although our culture is kind of similar because we belong to the same language group, and we're culturally similar with Finns. But still, yeah, we don't know exactly why we are so good. But one of the key factors our researchers have established that probably our schools and teachers' autonomy contributes a lot to this success. So it means that we don't have two-level educational management or top-down management. So most of the educational decisions, how and what to teach, are made on the school level and teachers' level. But coming to coding, in the first session today, we saw some graphs how development is going either linearly up or even exponentially up. I'd rather say that development, also the innovation regarding computing, more, at least in Estonian context, reminds a pendulum. It goes this way, and then it goes back, and the more you move to left, the harder it hits a few years later to the right. So for me, the story with coding education started in 1985 when Estonia was part of Soviet Union. And Soviet Union's administration leadership was really puzzled because the promise made by communist theorists in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didn't hold up. So because Lenin has written that the communism will arrive where three main programs will be completed: electrification of the country,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and collectivization of the country. And by 1930s, most of this was done. But then the Second World War happened. So they blamed everything to Second World War. Okay, after Second World War, 1950s, 1960s, they rebuilt the country, but communism didn't arrive. So by 1980s, they figured out, okay, these three things were not enough. The fourth major program is needed, and this is computerization of the country. So that's why Communist Party of Soviet Union in 1985 announced that coding will become the second literacy of every Soviet citizen. And that's why all Soviet schools had to start teaching coding. So this was the time when I was in teacher education. My group, my study group, when we graduated in 1985, we became first mathematics teachers who also qualified to become informatics teachers. And we had to teach coding in Pascal. So this is what I started, and this is pretty much similar to my first computer lab. So then Soviet Union collapsed in 1991, and it came as kind of suddenly. We were waiting for this and longing for years already. But when it happened, it was too sudden. So it means it took 5 years to set up first Estonian national curriculum. And in this curriculum, we made major decision. So coding goes out from school curriculum for good. So I was member of this group, the curriculum group that made this decision, and we tried to introduce like meaningful use of computers, especially the office software, internet, and so on. Then
we kept this we call this subject informatics. So basically it means what you say is software education. I would say that this is a synonym of informatics in Estonian context. So in 1996 it became optional subjects, but I would say that 80% of schools kept on teaching it. If they had teacher, they kept on teaching informatics. And I would say 20% of schools still kept on teaching coding because schools were autonomous. National curriculum, next version in 2001, got rid of all elective subjects, including informatics. So it means that the whole curriculum didn't even mention informatics at all. So we had only cross-curricular theme, IT and media. So most of the schools actually also got rid of the informatics and taught IT skills only as integrated to other subjects. In 2011, the pendulum hit back and informatics as a elective subject was reintroduced, but still without coding. It was mostly about basic skills of using computers in the 5th grade, and then in the 8th grade, e-society. It means everything where computers and digital technology could have impact on society, like how the democracy works in digital society, elections, digital signatures, document management, and so on. But also we introduced statistical data analysis, some coding on optional on the second level with Scratch. It's upper secondary level. Some robotics, some geoinformatics, and 3D modeling. But now this wave that now goes all around the world, the computational thinking wave, it reached also Estonia, so we cannot ignore it. And now we introduced proposed changes in 2020 national curriculum, where coding, robotics, digital safety, and digital media will be introduced in grades from 1 to 9, and software project will be the main highlight in upper secondary level or in high school. So we don't still think that every student needs to study coding, but we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every student has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a creative project where coding plays a role. So it means that if they work in teams of 6 to solve someone's problem by developing some app, then only 2 out of the 6 students need to learn about coding and need to code actually this prototype of the app. The other ones, they contribute by designing the user interface, communicating between a software team and customer, and so on. So, but we don't want them just to jump into this project. We want them to be prepared. So 1 year before this software project, they need to take 1 or 2 courses corresponding to the role in the next year's project. It means that if you know already that you're going to be a coder in the next year's project, you have to take 2 courses. Basics of programming and then software engineering methods. Then if you become designer, you take a design and prototyping course and so on. So this is how it looks like then. And we are already piloting this new curriculum in 6 schools this year. So you see that in grade level 1 to 3, students' age is from 7 to 10. There is codings with the Lego robots, digital safety, digital art. Then in the next level, they already do some game coding with Microsoft Kodu and the other similar stuff, digital hygiene, digital media. And then 7th to 9th project, they have already first software project and so on. And then in the upper secondary, the courses I just described you. So this is the pendulum. You see how we went from input-based independent subject of informatics, which was theory-driven based on computer science, to the other end, and now we are moving back. Yes, but the problem is the teachers. If we are making such a radical change in pendulum, and for 20 years we haven't been prepared
any teachers who are able to teach coding, for instance, and robotics and stuff like that. So we are in trouble. So 2002, we switched to European Bologna system. It means 3 years bachelor education first. For computer education teachers, they have to be ICT graduated in the first 3 years, and then they go to master's level to teacher education. The problem is that already in the second year of their bachelor studies, 70% of them are hired by our hungry IT sector. So by the end of third year, almost all of them work, and none of them thinks to go to teacher education because this is low-paid job and not so popular in Estonia. We have huge shortage of teachers. So 2 universities we prepare teachers, Tallinn University and Tartu University. In Tartu, it's combined mathematics and informatics teacher education. In Tallinn University, where I am head of this curriculum, we teach purely informatics teachers. And we had to stop it 3 years ago because no students actually came to study. No one wanted to become computer teacher. So we stopped it for 2 years. Now, this year we reintroduced it and we were able to attract 22 students. We are so happy. So now, this year we also made the survey in schools where we analyzed the needs and potential candidates among teachers to come and study to become software education teachers. We saw that most of the schools actually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courses taught in software education. Yeah, then 3 weeks ago we organized a roundtable to brainstorm some ideas that how to get more people to study and to become computer teachers yeah. We got lots of ideas regarding promotion of this study program, flexibility, how to combine it with some other subjects, and how to rearrange the practical placement, which is really demanding right now, and how to involve IT sector in this software education teacher program, and what are alternatives. So basically, yeah, we collected lots of success stories from other countries, how to restructure the teacher education. And we came up with our own model. We call it Living Lab. But this first was initiated as a research project, but we were concerned that we produced so many really good research-based prototypes that are not taken into use by teachers and schools. And now we thought that we should combine it with teacher education, both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 the format we call Living Lab, it means that we turn a school, our partner schools, into laboratories of experimental pedagogy. And teachers, both these teachers who are only studying to become teachers or in-service teachers, they are engaged as our fellow researchers. And they experiment with some new methods, new contents, and collect the data to see that what works and what doesn't. Because in the end, they should have some evidence to prove that this works for them. So we plan now to organize at least part of our informatics teachers' education in this form of living labs. So it involves some inventing phase involving students, but also researchers or some science museum people. Then, based on that, we come up with some ideas for integrated project days that in every project, technology plays some role. And the first projects, prototype projects, we carry on in university settings. But then
these teachers who participate in these projects together with the students, they go back to the schools and they try to not copy but adapt it to their context, and then carry on some practical research on does it work or not. Then we try to upscale it, so it means that these pilot schools are going to teach it in the same model also for their, the other schools in the region, and we are going to collect all the data and share on the online community platform. So this is it what we are working right now. Next batch of new informatics students will be admitted next spring to completely redesigned program. And it's really exciting. And this year's 22 students are actually part of this game. So it means that we feel that they are our colleagues because they're a little bit older, most of them. And probably this is what we have to agree with, that we are not able to get young students immediately after bachelor degree into computer science teacher education program. So most of our students are actually above 40, I would say. Yeah, and this is what we do right now. But as I say, you cannot copy this because we have quite unique settings. Okay, I'm sorry to go over time, but this was my story.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사이트에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금방 이제 그 랑베르 선생님이 닥터 랑베르가 에스토니아에 대한 이스토니아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 에스토니아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20년에 바뀌는 교육과정 소개도 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연사들을 앞으로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하고 또 여기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에 질문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잠깐 장내 정리를 하는 동안 살짝 쉬시면서 질문도 또 올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 그 화면이 이 앞에서 바로 뜰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터치가 된 여기에 되는데 여기 지금 저희 그 액정이 안 뜰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제가 바로 그냥 탑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예. 자, 저희가 장내 정리가 돼서 약간 앞쪽으로 출연을 했는데 뒤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저희가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만 귀에 아무것도 안 끼고 있으니까 되게 편한데요. 저희가 3시 10분까지 근데 지금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토론으로 한 가지 정도 주제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오늘 소프트웨어 교육 혹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교사 역량을 증진하는 이런 사례들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딩이나 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길러준다고 목적을 세웠다면 어떤 것이 과연 이런 걸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성공 요인일까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실래요? 다음 이주. Sure. My feeling is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ny sort of standard or skill set is that the way I word it is that it has to honor the content area. That's how I word it. It has to, meaning I think we have all sorts of schematics to describe some of the main principles of computation. Whether we heard earlier, there was an emphasis on sequencing, for example. Like there are certain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to lots of settings. But what is sometimes, I think, missing is this idea of like, well, you know, how can that particular principle be applied to a content area, to a discipline, and how can it make that the study of that discipline even better? And you know, in English or the study of literature, I mean, there's a lot of great examples. Again, this morning we heard sequencing was one of the examples that was used. You know, sentences are sequential. Stories, narratives are sequential. There's a great online. There is a great example of a piece of paper that J.K. Rowling used to map one of the Harry Potter novels, and it's a classic example of computational thinking. Like you have all of these different factors, and you're trying to figure out what goes where and how are they going to interrelate. So there are many different, I think, frameworks for the skills and the principles and the concepts that are important to computer science education, to software education at multiple grade levels. But I think what's often missing from those is an emphasis on how all of that can be applied to a content area or to a discipline in a way that deepens and expands the content area. Not just bringing in a robot because it's computer science time and we're going to have a robot. It's not just that. It has to, if I'm an English teacher, I should see that this helps me study literature better with my students. My students can ask different questions than they ever would have asked before because we're using numbers to look at the story. It has to have that effect. Or I was thinking of my colleague where you were talking about the shortage of teachers. We have this in the United States too. We have they want to have computer science in schools. They can't find computer science teachers because if you have that skill set, you're working for one of the big tech companies or you're in that industry. So our answer to that question, that problem, is not to stop talking about creating computer science teachers. Like, it's a waste of time. You're not going to find the talent. There's a global shortage of that talent. You're not going to find it, so stop looking. Start thinking about how do I prepare English teachers, history teachers, art teachers, math teachers, science teachers. How do we prepare them in those programs that already exist? How do we prepare them to use computational thinking in the study of in the teaching of their disciplines?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as I said, every country has a little bit different context, and in Estonia, I think we found a formula that hopefully works. And our basic idea is that you have to make it kind of meaningful or useful. This learning about coding, both for teachers and students. And we use this fact that in 2011 national curriculum, the number of national exams was reduced from 5 to 3. And the fourth national exam is not exam, but it is like a mini thesis. It means that every student has to produce a research project or inquiry project. Most of them do it in not very high quality way because they don't have supervisor. Most of the teachers haven't done any research themselves. That's why they're in trouble. They don't know how to supervise it. So we know that these problems exist in the school. We say, okay, instead of this individual sociological fake survey, please do practical research as a software project. And I think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and majority of teachers would love it because they have less responsibility. In one software project, you have 2 free supervisors who
don't have to be all competent in all aspects. It means coding, for instance, but they are still associated. They see from up close what does it mean to be involved in a coding project or software project, and this also makes it for students more kind of meaningful to take these courses before, and then they understand that okay, now I'm in grade 3, I'm learning some robotics. But I know that where it leads to. After robotics, I will make some coding projects. Then I learn something more about programming. And then in grade 11, we do something really cool with our skills. But this works in Estonia. It wouldn't work in Latvia, in Finland, and in Korea. So it means that every country has to find their own success factors. And we even don't know that if it will work in Estonia. We hope.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마이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AR하고 VR을 이제 연구하는 그룹의 분들을 좀 만났었었는데 그분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교육적으로 AR, VR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기술은 빨리빨리 발전할 것이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육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아마 이거 제가 모션 하나 취해볼까요? 이거 아십니까? 영어 아세요? 뭘까요 이게? 뜬금없이 제가 일어나가지고 손을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TV를 보면은 채널을 바꿀 때 이제 리모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아니면 디지털을 이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할 것인가. 제가 발표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테크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사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할 때 키로 잡고 가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 순서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변 박사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클릭하면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들의 코딩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사교육 시장 여기 나오죠. 네. 사교육 시장이 이제 코딩 때문에 과열되는 것이 많은데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학부모 연수라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단위학교에서도 연수가 이루어지고 할 때 코딩 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마 학부모님들도 좀 계시고 하실 텐데 만나뵐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릴 수 있는데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은 사실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수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홍보 자료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은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게 학생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그 막연한 두려움을
모습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 그거 했을 때 딱 이걸 하고 있다. 뭐 홍보를 몇 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상회를 하던가요?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당연히 순서가 그 다음에 마르타한테 가겠죠? 아, 이건 좀 너무 짧으니까. Sorry about the Korean. The translator translate the question to you? This You- question? Yeah. No. I don't think so. Yeah. I will do it. Yeah. You introduced about the project-based team for the teacher education. Mhm. May not easy to teach because it's team. So it's not easy to use lessons or different types of teaching. So what is the strategy to teach them for the self? I mean the autonomy learning or the tailored or the coaching, this kind of thing? What is the strategy to teach them when you are the teacher education as a part? Yes, our teacher education actually looks quite weird, probably from outside, as most of our teacher education students are working full time. So it means that they can attend face-to-face teaching only on weekends. So this has been already for 10 years. It means that it's kind of a blended learning model, and in the blended learning, if you truly want to achieve some goals, then you just cannot give them some individual tasks and then hope that they will find time during their busy week to complete it. So we've found it, and we learned it in a hard way that in order to make blended learning work, you have to build teams from day one. So it means that practically all assignments that they do are group assignments and group projects. And in that setting, it is kind of logical that they prepare in groups this kind of event that actually ends up with meeting other teachers and other students and conducting this project activity with them. From next year, we are planning also to initiate a MOOC where our student teachers are acting as tutors for high school students, because very few high schools are ready right now to teach these coding courses. So university will take the lead, but we will use the free resource we have, the student teachers as tutors, and they learn through this. So it means that for us it's kind of natural way, and we believe it works. And we've been doing this kind of living lab experiments now already for 2-3 years with teachers of other subjects. So we believe it works, yes. And we believe it works also in schools. 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여기 탈린 대학에서 교사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은 우리는 보통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는 강의 시간을 꼭 지켜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온라인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여기 탈린 대학은 그냥 일반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온라인 수업하고 교실 수업을 섞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학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번 수업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가 과제를 주고 그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피드백도 주고 과제도 받고 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게 있고 또 정기적으로 교실에 또 모여서 했던 과제도 체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교수가 강의도 하고 거기서 또 활동을 해서 그다음 온라인 활동을 연결하고 이렇게 블렌딩으로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참여한다 그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왜 에스토니아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면 왜 우리도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학생이 나와서 선생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날은 그 학생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학생이 때로는 다른 교사를 연수할 때도 들어가서 보조를 하거나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질문에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계신 린치 선생님께 여쭤볼 건데요. 이왕이면 영어로 된 질문을 찾고 싶었으나 이 질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서 It's for you. Yeah, it's about your approach is very innovative and very nice and new, but they wonder how you check the students' changes after the training, or you use the coding for the literature, and after that how you check understand their changes. So this question seems to be focused on assessing students when we're doing, for example, an essay that us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How do you assess it? Actually, on the example I shared, which I'm happy to share with anybody who asks for it, we solution that. What we do is we create a hybrid rubric or assessment tool that takes some of the standards for teaching literature and it takes some of the standards for teaching computer science or software education, and we put them both in the same tool, and we use some of the key language there. So, for example, the students would have to accurately interpret the graph that they created. They would have to be able to not just plot the graph, which is part of it, but then they would have to be able to interpret what the graph says. So if their interpretation didn't include the fact that love is much more prevalent in the beginning of Romeo and Juliet quantitatively, and that death actually is used more frequently toward the end, and that in the middle is where it's really interesting, just like any of Shakespeare's plays, the third act is always really interesting because that's where things start to get human and they start to get complex. So we borrow concepts and terms and phrases from multiple standard sets, and we try to put them together. We also we get similar questions, as you had mentioned, with parents being concerned about why teach computer science and some of those things. We get all of those same kinds of questions as well, and I get questions about why should we do this in English class. And one of the key reasons there that I often will talk about is that actually I think Korea is a good example where I would imagine do all students take English in Korea? And do parents, are they mostly in favor of that? If their children were taking English, they would see that as a good thing in many cases. When it comes to programming or computer science or software, these are languages. We're talking about language. And just like you would want your child to take English in part because it's a language that's used to communicate internationally and in business, and with that language comes all sorts of opportunities and exposure. The same is true for programming languages today as well. So and that's where in English class, for some of the more advanced work that we're starting to do, that's one of the arguments that we make to teachers, that, well, one of the reasons you should teach programming in English class is because that's where you're teaching languages anyway. It also suggests that there's a lot to learn from language teachers and a lot to learn from teachers who teach writing and teach reading. There's a lot that we can learn from them about how to introduce children to advanced forms of direct programming, and a lot of us aren't asking those questions yet, and we should be. 네, 감사합니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너무 조용히 계시라 그래서 죄송했는데요. 저희가 시간도 다 돼서 더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부터 30분까지는 휴식 시간이니까 또 여기 앞에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차 한잔 하시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트랙에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와 환영의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